그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셨죠? 보건사업부 장관을 먼저 들어갔어요. 네. 결국은 건강보험 관리해야 되고 소위 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도 산하 제한을 잘해가지고 1.9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율이.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보고 오는 국장한테 지금서부터 산하 제한을 중지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둘 만나 잘기자 그 기조가 있었어요. 연금과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그 장기적으로 그게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자기 임금 내 퍼캐피타 GDP 5,000불을 달성한다고 약속을 일인당. 했어요. 한 7,500불 된 거. 진짜 700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제일 크게 형성됐던 시기입니다.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75%가 넘는 이런 상황이다. 김종인의 한국 정치 50년 시대 기록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인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 주로 경제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를 알려진 것 또 안 알려진 거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대표님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도 하시고 또 보사부 장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태우 정부, 우리 정치사에 어쩌면 그 5년 동안의 기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간과되어진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노태우 5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전에요. 어쨌든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또 광주의 학살이라든지 이런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군사 정권이 연장이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이었는데 그때 이런 포갑 정치 그리고 독재 정부가 더 연장되는 국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고 할까요?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980년 그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때 그 당시에 그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갖다가 소위 쟁취하기 위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1981년은 민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위 창당이 돼가지고 5공화국을 갖다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소위 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흔히 얘기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는 정의를 추구하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정강정책인 여러 걸로 봤을 때 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뭐 처음서부터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슬로건은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뭐 정권이 성립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서 뭐 커다란 뭐 금융사고 같은 것이 나고 그래 가지고서 처음서부터 소위 말하면 정당성을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뭐 초기에 사실은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정당성 문제 이런 걸로다가 자꾸 사회가 혼란하고 학생들의 데모는 점점 이제 심화되고 이것이 1985년 이 무렵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가지고서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화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약속했던 단임은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을 갖다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87년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사실은 이 여론이 폭발을 하고 학생들 데모가 심화가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결국 가서 이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여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89년
소위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라는 것이 난 것이고. 네. 87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네. 그 6.29 선언 이후에 오늘날 소위 87 헌법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헌법 체제죠. 육광 그렇죠. 체제. 그게 이제 네. 6.29 선언 직후에 네. 여야가 뭐 만장일치로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오늘날에 이제 헌법을 갖다 만들고 이제 노태우 정부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헌법을 갖다가 이행을 하는 사실상 민주정부로 이행이 되는 그런 과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노태우 정부가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군사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제오공화국 5년이 있었고요. 5년이 아니죠. 8년이죠. 예, 8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직선제에 대한 쟁취를 국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게 노태우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시각은 군사정부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971년에 소위 대통령 선거를 하고서 참 87년까지 왔으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심하였던 건데. 그때 뭐 고가 호언철폐 뭐 이런 거였던 결국은 그 당시에 직선제를 하지 않고서는 사태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6.29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결국은 87년 대선에서 3개 밀로에 소위 말하면 선거전이 종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 36.7%라는 득표를 가지고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실시된 총선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김종필, 사실 김영삼 이 세 사람이 야당의 고도로 생겼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노태우 정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초기에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3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바람에 초기에 소위 여소야대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가서 88 올림픽을 갖다가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89년도 한 해 동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돼가지고서 88 올림픽 직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됐고, 소위 경제적으로는 뭐 부동산 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많이 했고,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하여튼 일반적인 평가가 초기에 굉장히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고 뭐 물태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었는데, 걱정할 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큰 걱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단독 여소야대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보면 참 정권이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89년 말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90년대 초에 3당 합당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민자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3당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종필, 김영삼이 결국 가서 민정당하고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라는 것이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소위 3당 합당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당의 의석이 3분의 2가 넘는 정도의 의석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치적인 그냥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야합이라는 그 그러니까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김영삼 씨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들은 거고, 거의 그때 이제 3당 합당을 하는 전제 조건이 내각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결국 가서 그게 뭐 3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김영삼 씨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서 뭐 내각제는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던 거죠.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님은 그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일단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셨죠? 네, 저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경제 자문에 내가 임했었던 거예요. 아, 대통령 전에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나보고 당신이 경제를 맡아서 해야 할 테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뭐 대통령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 막상 이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려면은 자기의 소위 정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소위 자기 경제수석의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전두환 정부 말년에 경제수석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데 노태우 이제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경제수석이 있을 테니까 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당시에 노태우 후보께서 저를 갖다가 사실은 경제수석 카운터파트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은 뭐 나에게 그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길 거라고 하는 이런 상상에서 예. 나름대로 사실은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예.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뭐 전혀 그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그냥 또 저항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오고자 뭐 대통령 인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예. 이제 헤어지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엄청났었죠. 예, 물가 상승은 뭐 예. 어찌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그 초기 판단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1987년 10월 달에 예. 미국의 브렉 먼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브렉 먼데이가 예.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세계 경제가 1930년대 좀 공황에 빠질 거라고 하는 이런 예. 소위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또 경제정책을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말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걸 염려해서 우리는 저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경기 부양책을 세울 것 같으면 물가 상승은 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 그거를 묵과하고서 그런 정책을 초기에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진행되는 이제 끝이 나고 어느 뭐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1990년대 어느 날 갑자기 5월 달쯤 돼서 90년 5월. 예. 90년 5월 달에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이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서 왜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 정부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형편없이 하는 것을 내가 서면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예. 설명을 했더니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하고서 제가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노 대통령의 태도가 당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참 공박만 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이렇게 그 미리부터 좀 하시든가. 말씀을 하셔서 뭐, 지난번에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서 내가 이제 헤어졌는데. 예.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 새벽에 전화를 하시고서 당신 오늘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 자기가 보기에 뭐 당신 그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그 자리로 가라 해가면서 날 보고 보건사회부 장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사회부 장관을 먼저 하시고. 네, 그래서 내가 네. 이제 보건사회부 장관을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보건사회부에 가서 딱 보니까 이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뭐라 하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건강보험 관리해야 되고 소위 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가서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뭐 출산율이 하도 산하 제한을 잘해가지고 1.9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율이.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보고 오는 국장한테 지금서부터 산하 제한을 중지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둘 만나 잘 이제 네, 그 기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연금과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그 장기적으로 그게 안정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그만하라고 했더니까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인구가 많아서 걱정인데 무슨 놈은 산하 제한을 갖다 그만두라고 그러냐. 예. 그리고 뭐 그 이튿날 아침에 언론도 보니까 아주 이게 보사부 장관이 무식해가지고서 그런 소리 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라 그렇다 뭐 이런 예. 얘기 했겠죠. 근데 사실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이 출산율이 1.9로 내려가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을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었다가 예. 그해 가을에 갑작스럽게 또 무슨 뭐 경제가 위기라 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이 대통령께서 날 보자고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하는 소리가 당신 내 옆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사회부 장관, 보사부 장관으로 봉직한 거는 몇 달 안 되셨거든요. 네, 그렇죠.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때문에 날더러 그러면 들어오라는 얘기가 경제수석을 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왜 다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그걸 와서 수습을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좀 상당히 언짢은 소리를 하시면서 화를 내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도와드릴 텐데 제가 좀 조건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팀을 전부 교체하시겠다는데 재무부 장관하고 부총리는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면 난 안 오겠습니다. 나를 임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날 보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난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괜히 뭐 고집이 센 놈을 갖다가 무슨 갖다 부총리라도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의견이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믿음이 가지 않아 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다가 내가 이 자리에 오면은 뭐를 할 거라는 것을 요구사항을 제가 적어 가져올 테니까 그걸 보시고 그걸 받아들이겠으면 저를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만에 써다가 드렸어요. 네. 써다가 드리니까 본인도 그 당시에는 뭐 자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보더니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말이에요. 근데 뭐 굉장히 빨리 인사를 할 줄 아는데 뭐 한 달 가까이 지나도 인사를 안 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 이 사람들하고는 진짜 일을 같이 못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결국은 그 이튿날 이제 개강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개각을 단행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면 경제팀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제소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 서면으로 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사전에 내가 사실은 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대통령에게 일주일 후에 내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죠? 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은 결국은 원천을 봉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1986년서부터 1989년도까지 프라자 협정 이후에 국제수지 흑자를 갖다가 330억 불쯤 냈습니다. 네. 그때 13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이 부동산 구매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저희 소위 수출해서 돈을 버는 큰 기업들은 다 부동산을 샀죠. 네, 부동산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지 않고서는 부동산을 해결할 아하.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5대 기업 총수를 한번 저녁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는데 협조를 구합시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저녁을 한번 같이 5대 그룹을 초청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오늘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신네들도 국가의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적인 자세를 좀 보여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갖다 나갔어요. 그게 이른바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아니, 그렇죠. 건이죠. 그런데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강영훈 총리한테 대통령이 이런 일을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총리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총리가 좋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총리가 일주일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보 나는 힘이 없나 봐 그러더라고. 왜냐면 총리가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다 이거예요. 아,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정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허약해가지고서 뭘 할 거냐. 이른바 영이 안 쓰네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뭐 총수들을 직접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10대에서 재벌의 기획관리실장을 한번 소집을 했어요. 이른바 이제 예. 그 총수 바로 밑에 있는. 예. 예. 그래 내가 과거 대통령하고 당신네들 총수들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무관심하고 지나간다는 거는 결국 가서 당신네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 자세를 취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당신네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른바 최후통첩을 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총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 어제 그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뭐라고 나한테 연락이 오냐면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비서관을 하나 대동을 시켜가지고 그 기조실장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원래는 10대 재벌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내놓기로 했어요. 예. 그랬더니 30대 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 왜 자기네들은 그냥 아주 배척을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아, 자발적으로요? 네. 30대 이렇게 기업들 합해가지고서 한 5,400만 평을 갖다가
차전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나온 그게 이른바 겁니다. 58 조치라는 거. 근데 그거를 예,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부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5.58 대책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비용모용 토지 예, 매각.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토지를 구매를 못하게 하고 공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부동산이 안정 추세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아파트 한 채 두 채 팔고 사고 하는 거 그런 거 백날 단속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몫으로 다 걸어되는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 잡아놓으니까 결국은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될 수밖에. 그리고 그때 있었던 게 그 일산 분당을 비롯한 이제 그때 신도시. 이제 그때 일산 분당 신도시를 건설할 때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일산 이 분당 이런 5대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예. 뭐 건설 자재 부족,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모래도 모자라고, 뭐 철근도 모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또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또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택 정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갖다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건설이 끝나고 나니까 점차적으로 많이 빠졌죠. 안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사실상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어쨌든 경제 정책 중에 이 무슨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다, 경상수지다 이런 거는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네. 강조한 게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무조건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동결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전력도 모자라고 모든 게 다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모든 것이 다 이 병목 현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물가도 정상적으로 억압을 하지 않고 펼쳐야만이 시장 물가가 상대적으로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강조한 게 뭐냐. 솔직히 물가 목표 3%다, 4%다, 이걸 하지 말란 말이야. 일단은 지금까지 억제되어 있는 물가를 갖다가 풀어줘야 되니까 정치적인 한계는 두 자릿수 올라가면은 곤란하지만 두 자릿수 아는 산 자릿수 범위 내에서는 예. 물가를 갖다가 풀어준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물가를 정상화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조금 오른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물가라도 잡아놨는데 노태우는 뭘 하는 거냐 이런 소리까지 그 당시에 예. 들었던 겁니다. 예.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1호가 내 물가 잡은 최초의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물가를 정책적으로 잡았다기보다는 사실 70년대 눌러놓은 거죠. 70년대 말에 아주 극성을 부렸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80년대 들어와서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에다 한솔 더 떨어져가서 뭐 예산도 동결을 하고 뭐 임금도 동결하고 모든 걸 동결하다 보니까 억제된 물가라서 안정을 이루었던 거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으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감내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어쨌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약속했죠.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캐치플레이스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일부 결과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임금이란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은 1987년 이전까지는 예. 우리나라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거의 금지된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거나 관제거나 뭐 그러다가 이런 이제 거나. 민주화가 되니까 결국은 노동조합들이 상당히 그렇죠.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 가서 임금의 인상을 많이 초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태우 정권 5년 동안을 따져볼 것 같으면은 예. 우리나라의 역사상 임금이 경제 성장과 거의 상대적으로 따라간
처음 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가장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던 경제 그런 시기라고. 경제 성장률 한 7% 했으면 임금도 한 7% 오르는 그 올라오는 최초.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 한 10%대 경제 성장률 했는데 임금은 그거보다 반도 그런 안 오르는 그런 걸 그런 계속 거죠.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전두환 대통령 만렙에 퍼캐피타 GDP가 약 한 2,500에서 2,700 이렇게 되는데 900개 안 됐나요? 예.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임금 내 퍼캐피타 GDP 5,000불을 달성한다고 약속을 1인당 했어요. 국민소득.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태우 정부가 끝냈을 적에 1인당 소위 GDP의 규모가 한 7,500불 된 겁니다. 7,700불이었어요. 예, 예. 야, 그러면 사실 5,000달러 공약을 내서 통상 보면 한 4,000달러 하면 잘했다고 네. 하는데 7,700달러하고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8%를 했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제일 크게 형성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당시에 정부 말에 이제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한 채씩 사게 그 당시에 되고 이제 물어보면은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75%가 넘는 이런 상황이다. 75%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요. 과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에 그 정부종합청사를 가끔 제가 직업적으로 갈 때 보면 2000년대 뭐 90년대 후반 이럴 때 보면 그 기획재정부 재무부의 그 현판 그 앞에 보면 뭐 서민은 뭐 이렇게 중산층을 두텁게 이런 아니, 항상 그러니까 있었어요. 제가 그 가장 그 인상 깊게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제가 경제수석으로 들어가자마자 예. 이 당시 동자부 장관하고 동력자원부. 한전 사장을 불렀어요. 예. 내가 보기에는 전력이 지금 모자라서 금년 여름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력 예비율이 얼마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근데 7월 달이 딱 되니까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전력이 모자란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네들은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다가 이 전력 예비율을 갖다가 계산을 하냐 하니까 뭐 그동안에 뭐 신규 아파트도 많이 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규 아파트도 많이 지으면 전력이 얼마만큼 더 늘어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력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전등 하나씩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서 먹으면은 냉장고와 가전제품에다가 뭐 에어컨. 엘리베이터에다가 모든 것이 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부랴부랴 한전에게 발전 시설을 늘리라고 그러니까 한전이 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낼 수 없고 외국 차입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방법은 전력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력 요금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무슨 물가 상승 온다고 그래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기획원이 물가를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물가국장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부총리가 하필이면 나 때 전기 요금 올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억지로 해가지고서 전력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올리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발전 설비 다시 늘리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늘날 사실 전기 수요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군요. 그 기업, 대기업, 특별히 뭐 10대 혹은 30대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이 경제수석 들어가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솔직히 해서 내가 87년 헌법을 만들 적에 경제민주화를 헌법 속에 예. 집어넣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통화 재정정책으로 해서 효과가 안 나면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은 또 기업들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 시장경제에 반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헌법소원도 낼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87년도 헌법에 민주화라는 것을 갖다가 헌법의 조항으로 집어였던 겁니다. 그 재벌들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이 87년 헌법을 제정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내가 끄집어내니까 당시 정경련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엄청나게 반기를 들었던 그때 거예요. 정경련 회장이 어느 분이셨어요? 그 당시 정경련 회장이 정주영 씨죠. 정주영 회장이셨겠네요. 네. 그래 내가 정경련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불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사실은 자본주의 논쟁도 아마 굉장히 참 오랜 시간 걸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직선제에 의한 문민정부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군인 출신 대통령인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6.29 선언이라는 것도 후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권력과 이 재벌들의 관계에 관한 한 그때가 훨씬 더 엄혹한 시절이네. 아니, 그 당시에 솔직히 얘기해서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갔더니 벌써 대통령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빼라고 그러시더라고. 빼라고. 예, 네. 전개면 빼라고. 그래서 제가 왜 빼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네. 왜요? 이러한, 내가 절대로 못 뺍니다. 했더니, 인만 너 뭐 때문에 못 빼느냐. 그래서 내가 1935년도에 미국의 소위 소셜 액트에 미국의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그때 다 허드룩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위헌 소송에 걸려가지고서 그때 무산이 돼버려가지고서 네. 오늘날 미국의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건데,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지금은 정치 권력이 경제 세력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경제 세력을 능가를 못합니다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사회 질서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됩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알아들으시고서 알았어. 그러면 넣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사실은 헌법 속에 경제민주화. 그 시점이라는 게 이제 그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 아까 그런 경제수석 거죠. 때 뭐 새로운 경제팀을 맡을 사람 간에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87년 개헌을 개헌특별위원회 국회에 제가 경제분과 경제조항 담당 분과위원장을 했어요. 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하튼 재벌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저항도 했을 것 같고 아니, 또 그러니까 회유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벌들이 보기에 뭐 내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그거는 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갖다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국가정례의 경제 발전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가 뭐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1928년도에 영국의 자유당이 이미 정강정책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가의 얘기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벌써 1928년도에 영국의 자유당 정강정책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 후일담이라든지 뭐 그런 재밌는 일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님 뭐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를 자꾸 난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국내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보사부 장관 짧게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몇 년 일을 하셨죠? 경제수석으로 하면? 경제수석으로가 2년 조금 더 했어요. 그러면 그 노태우 정부 끝까지 하신 건가요? 보사부 장관 한 10개월 정도 하고 말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경제수석은 노태우 정부의 끝까지 네. 그 경제수석을 계속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절 보고 끝까지 같이 하자고 하다가 예. 결국은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제가 경제수석을 그만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약속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었는데 그게 경제수석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 나를 내보내고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뭐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 자동차 문제라든가 무슨 뭐 제2이동통신 문제라든가 SK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이죠. 예. 사실 당시에 그 노태우 정부 후반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고 있는 정경유착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비자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뭐 통념처럼 얘기가 됐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직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다 실패하는 요인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탐욕객스러워서 이 실패들을 한 건데 권력에 대한 탐욕, 소위 말하면 금전에 대한 탐욕 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가서 최종적으로 몰락을 가져오는 요인 중에 작동을 한 거죠. 첫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쇄신하고 내가 뭘 한번 바꿔보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대부분 네. 출발하죠. 초기에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 본인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주위 재계라고 하는 것도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무슨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권력에 접근해 가지고서 권력자를 갖다가 묘하게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겨나는 일이죠. 뭐 전임자도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은 사실 혼맥으로 재벌들과 재계와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지금 현재 뭐 SK그룹하고도.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네. 해드리면은 우리가 청와대를 새로 짓고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서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것도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이런 새로운 집을 지었으니까 우리 재계 총수들을 불러서 한번 저녁을 대접하십시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대접을 갖다 하는데 뭐 이구동성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부 경제수석에 대한 공격이에요. 네? 아니, 좋은 자리에서 뭐 네. 그렇게. 그래서 뭐 제가 뭐 거기서 대통령 앞에서 그 사람들하고 다툴 수도 없고 그냥 다 묵묵히 듣고 있다가 저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뭐 차 한 잔 하면서 무슨 꼬냑을 한 잔씩 맞는데 어느 재벌 총수가 술이 조금 취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독재자 같은 그런 처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대통령 면전에서요? 네, 대통령 면전에서. 아유.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앞에 있는 책상을 확 뒤집고 일어서서 나가버리셨다. 아, 노태우 대통령은 원래 그렇게 막 직설적이고 그러지 않은. 아니, 그래서 나가시면서 뭐라냐면 경계에서 남아서 기다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수습을 해가지고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예.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가지고서 대통령이 날 보고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뭐 내가 뭐라고 답을 해요.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약점이 있으시길래 그런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절대로 앞으로 재벌들 독대를 하지 마십시오 말이야. 이 대통령을 만나는 재벌이라는 건 독대를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싶은 어떤 네.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대통령한테 딜을 하려고 하죠. 어? 딜.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모든 소위 이면적인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지 말라고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한 두 달 또 독대를 안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각종 정보기관의 장을 통해 가지고서 이 경제수석 이놈 새끼 뭐 건방져가 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이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보니까 전혀 모르게 만나는 거죠. 네. 어? 약속은 했겠다. 네, 그리고 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고리가 됐다라고 막 또 얘기를 했겠죠.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다고. 뭐 그거는 뭐 이 소위 뭐 당시에 뭐 경호실장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무슨 정부기관의 장들이 소개를 해서 만나고 하는 건 그건 뭐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적인 인상은 뭔가 좀 이렇게 결단력이 아니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내가 모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많이 남겨야 이제 모시고 있는 보람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북방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과 하루는 러시아의 사실은 내 소관도 아닌데 예. 내가 다른 보고로로 들어갔다가 도대체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북방 정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틀은 짜 있는데 진척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를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소련이나 중국같이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외교 협상을 해본 경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좀 교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나보고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국무장관을 했던 조지 슐츠이 레이건 정부에서 레이건 정부에서 7년 반을 국무장관을 했어요. 네, 사람 좋게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체격이 아주 좋았던 뭐 소련 골바초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뭐 중국과도 여러 가지 세계 전반에 대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나보고 그분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서신을 하나 써주시면 제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1990년 4월 말에 서울에 초청을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위 한소 수교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가기 전에 이제 작별 인사로 들어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고르바초프를 스탠포드 총장하고 스탠포드에 와서 강의를 하도록 초청을 했는데 혹시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우리는 이제 그분은 이제 미국에 내가 전송을 해드렸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으니까 미국 주재 소련 대사던 더블리지라고 아주 고참 외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주재 소련 대사. 미국 주재 소련 대사라. 그때는 이제 그만뒀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의 외교 고문으로 오고 있을 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우리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르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르비가 스탠포드에 가게 된 게 뭐냐면 워싱턴에 미 국빈 초청을 받고서 그 방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탠포드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오로지 만나주는데 얘기는 경협에 관한 얘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과 러시아 간 예. 경제 느낌. 워낙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그 당시 소련과의 이제 한국과의 경협으로. 네. 근데 그 나보고 그러면 경협을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경협을 내용을 갖다 준비를 갖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비와 만나는 거를 샌프란시스코 도착하기 전까지는 일체 밖에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예. 그걸 말을 하면은 결국 가서 그 무산되는 회담은 거죠. 무산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친구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엠바고를 붙여가지고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붙여서 했는데 떠나기 한 며칠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그 엠바고를 깨가지고서 보도를 했군요. 예, 터뜨려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초조해진 거죠. 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초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갔어요. 가서 이제 이 고르바초프를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진짜 만날 건지 만나지 않을 건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가야 되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이런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못 만나고 오면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국내에서 꼴이 망신이죠. 뭐가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슐츠 국무장관께서 걱정하지 말고 예. 뭐 틀림없이 만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그 연결고리가 나밖에 없으니까 네. 나를 꼼짝을 못하게 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좀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이 회담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게 대표님 1990년 90년 8월. 예, 8월 2일이 이제 회담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예. 정확히 35년도 더 지난 그런 얘기인데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북방 외교, 북방 정책이라는 게 그 무렵에 대부분 다 일어나요. 러시아하고 그때 당시 소련이죠. 네. 소련과의 수교와 경협 문제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도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국가 간의 관계를 맺는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다 대부분 김종인 대표님께서 당시에 경제수석으로서 아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희 4부 순서에서 북방 정책, 북방 외교 그 부분만 저희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예. 북방 정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